여기서 헌법재판소장 재임 시절 군 가산점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인지 사건이 커지는 거죠, 이게. 하여튼 채널에 혀를 두르겠습니다. 네. 그걸까지도. 몇백만 예비역을. 그 당시 군 가산점 위헌 예비역들, 모든 예비역들을 이게 적으로 돌리는. 아니요, 그건 왜냐면, 그건 뭐 견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일반 시민사에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제청해서 그렇게 판단해 준 거 아닙니까? 네, 두 아들이 군대를 갔다면 갔다면 어떨까요? 물음표. 당시에 그 갔다면 위원 판결을 내렸을 적에의 근간은 이거였습니다. 군대에 가는 것은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산점을 줘서 특별한 배려를 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자면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를 해야지 된다라는 취지로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만약에 군 이분이 제대자 가산점제 위헌 판결. 네네. 이제 그게 아니요. 뭐, 거기는 좀 그 자체를 놓고도요, 뭐 좀 따져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정을 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두 아들이 군대 갔다 왔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지고요. 네, 그때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죠. 아니요, 뭐 아니요, 그거하고 별개로 보니까. 왜냐면은요, 그 판결. 다 의혹 아닙니까? 이게 연결되는 아니요, 의혹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것은 그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왜 그 판정을 했다고 그러나 제가 해서 만약에 있다고. 볼 때 군대를 내 아들이 둘 다 갔다 왔고 내가 지금 현직 대법관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분명히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미칠 거라고. 아니죠. 아니, 근데 아까 저는 김만원 박사님 정서적으로. 말씀대로 그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다. 에? 그러니까 저 김용준 대법관이 네, 위헌 판결을 위헌 판결. 네. 그러면 위헌이면 없어. 그죠? 저도 헷갈리네. 가산점을 주지 말아야 네, 된다. 그렇죠. 그게 군 다 제대자한테 법원 가산점을 할 주지 때 말아야 된다. 그게 보면 여성계에서 그럼요. 요구했던 거거든요. 여성계에서 남녀 계속 차별이 있어서. 요구했던 게 남녀 차별을 그 당시 극복하는 93, 그 당시 그게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데 그렇죠. 워낙 결정적인 변수가 되어버리니까. 그 가산점 돈에 대한 보상은 있었거든요. 다른 차원에서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으로 쪽으로 가는 이해하죠. 거죠. 그거 그래서 군 가산점에 그리고 특히- 반대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해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당신은 워낙 그게 시험에서의 가산점이 워낙 결정적인 변수가 되어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네, 맞아요. 얘기했던 거죠. 일선 저희 여성들에 학교- 대한 진출에 대한 유리벽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그때도 행시 뭐 이런 거 보는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점수에서 차이를 갖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여성계에서 그거는, 굉장히 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성도 그래서 국민이니까 이때 위헌적인 그럼요. 요소가 그래서 있죠. 이때 위헌 판결이 났다는 것은 다수 의견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시대 상황으로 봤을 네. 때 약간 오히려 그 여성한테는 뭔가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게 필요한 보상 프리미엄까지 필요한 상황이었기 미국 같은 때문에 경우도 이제 그 자체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속수 그래서 인정에 심지어 제가 이때는- 감정적으로 네, 그래서 진행하면 심지어 이때는 어떤 얘기까지 네. 나왔었냐면은 제가 자주국방 아니, 근데 그게 박앵턴이 말씀하신 게 사실 네. 국민 정서는 맞아요. 우리가 합리적인 게 있고 네. 또 정서상으로 뭐 아니 이건 이때 아니지 그때 않나 이렇게 여성계에서 생각하는 그랬다니까요. 그럼 남자도 아니면 그 그거는 이제 가산점 합리적인 인정해 줄 선택이죠. 거면 하지만 여성도 여자는 군대 가야 된다고 같이 엎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여자도 이제. 군대 가겠달라. 엎어지면. 오히려 이런 얘기도 아, 나왔고 네. 또, 오늘은 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나도 군대 가고 싶어요. 그동안 안 부르다 오늘 불러가지고, 예, 참. 군대 네. 가고 싶어요, 저. 데브스 에드버킷.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군대를 안 갔다 오시니까 군 생활이 뭔지를 좀 너무 군대 모르시니까 가고 내 싶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아, 괴로워요. 그거 네, 사실. 알겠습니다. 저도 괴롭- 그때 그랬 현역 갔다 오셨죠? 예, 저는 뭐 저기 현역 아니에요. 이기자 부대였죠. 현역 아닙니까? 네. 아, 방위였습니다. 방위. 예, 빨리 그리고 넘어가시죠. 저기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상이가 우리 요새 동상이 박앵커는 여성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앵커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군 가산제 얘기 자꾸 하시면 여자 네, 아니, 그랬다 이 말이죠. 이게 네. 연결이 이렇게. 즐겁습니다. 살짝 꼬리 내린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꼬리 완전 내렸습니다. 예, 오늘은 좀- 자, 부산판 도가니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요. 네,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압니다. 네, 어떻게 좀 대충 얘기해 보세요. 뭐 무슨 그 사설복지원에서 네, 네. 그 어린아이들이 그 지차장애 그렇죠. 장애 아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잘 때 다 문 잠궈 놓고 가둬놓고. 가둬놓고 뭐 이러다가 폭력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던 예, 사건이 지원 돈 떼먹고 뭐 이런 네, 거. 말을 안 들으면 1980년에 네. 전두환 전 대통령 5공화국 시절 사회에 정화를 내걸고 3천 명이 넘는 저소득층 떠돌이 행려병자들 수용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3명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한 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해서 이게 모든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폭행, 그러니까 지금의 현 도가니 사건 있죠? 예, 성폭행 사건, 고문, 구타, 뭐 여러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였던 한 사람이 513명이 여기서 죽은 사건에 검찰이 15년을 구형합니다. 이 범인에게. 하지만 김용준 후보자는 2년 6개월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약자의 대변인이 맞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섰습니다. 저는 말이죠. 근데 판결에 대해서 아까 좀 보니까 판결 뭐 의혹 3대 뭐 의혹 그러는데 어떠한 판결이든지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도 보면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을 두는 건데 그 판결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이쪽에서 보면은 또 부족할 수 있고 저쪽에서 보면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갖고 왈가왈부해갖고 그거 갖고 그 시절에 판결을 놓고 판결을 갖고 다투는 문제는 사실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보면 다만 우리가 그걸 통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계관이라든가 법치의 기준을 보는 방향 정도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법률- 얘기가 나온 김에요. 하니까요. 저는 그 이상돈 교수가 이런 지적을 한 걸 조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뭐냐면 헌법재판소장을 했던 분이 다시 총리에 간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것도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3부 다음에 4부쯤에 최고 수장이었던 분이 특정한 대통령 밑에 책임자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것도 조금 헌재의 권위를 위해서는 좀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제가 제 친구 중에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네. 있는 아주 진보 성향의 그 변호사분께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떻게들 생각하냐. 그런데 그분의 답은 이렇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같은 법조인이니까 그분은 이제 당신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김용준 후보자를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헌법재판소장을 한 것이 1994년도부터 2000년까지고 지금보다 무려 13년 전의 일이다. 또 하나 그래서 자기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지금 김능환 선관위 위원장이 총리가 된다. 자기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대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을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직후에 총리로 간다.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뭐 일부에서 부정선거 시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행위지만 그분은 그래서 이미- 거부한 걸로 네네, 알려져 네. 있죠. 3년이나 지나고 나서 이제 총리를 수락한 것을 갖고 상권 분리 문운하는 것은 자기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 자기네 법조계 분위기도 그것을 정치권에서 오히려 들고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 아니, 근데 이런 당시에 얘기도 김용준 있습니다. 그분 말이 그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김용준 그런 지명자에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해서 그런 판결을 내린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요. 복지원의 이제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검찰이 감금죄도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구형을 했던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면죄부를 준 거죠. 그 부분인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감금이냐 아니냐라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인권사랑방에서 이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보고서를 출판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보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안매장도 하고 말 듣지 않은 원생들을 이렇게 축사에다가 이렇게 돼지처럼 이렇게 축사에다 넣고 이렇게 굉장히 반인권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법의 한계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죠? 법의 한계가 아니면 사법제도의 한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그렇죠. 내려졌다는 것은 역시 또 국민 정서에서는 잘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그 이야기 좀 할까요? 그분 하시죠. 그 이야기 좀 아십니까? 네. 네. 그 불우이웃 예. 돕기 모금을 가지고. 예, 공동모금회 회장을 하고 계실 때 그 건물을 짓는데 40억 부분을 모금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전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시 난리가 나가지고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당시 회장을 맡고 있던 김용준 회장이 그 책임을 지고 그만뒀던 거죠. 그 차원에서 좀 왜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법치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왜 편법을 이용해서 건물 짓는 데 썼느냐? 그런 분을 내세워서 과연 법치 원칙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다. 그죠? 그렇죠.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네.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처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모든 그전에 문제가 많았던 모든 그래서 그 모금 행위를 갖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일어나고 이제 건물의 기본 재산에 들어갑니다. 네. 기본 재산 부분인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요. 물론 전임 회장 때부터 추진되어 온 거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온당치는 않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만우 원장님 말씀대로 법치와 원칙을 얘기한다면 조금 법치와 원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관계가 또 없어요. 그런 행위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까 우리 김 원장님의 말씀 오늘 너무 차분하십니다. 근데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 앵커께서 오늘 굉장히 자주국방 세게 나오시고 하니까 그건 뭐 나는 국민의 의무 측면에서 아니, 제가 앞에 얘기하십시오. 납세 의무하고 국방을 해야죠. 아니 제가 앞에 아까 오프닝 뭐- 할 때, 네.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분위기는 유구무원이라고. 뭐, 아이, 왜 이렇게 저 야간 모습을 보이세요? 아까 소통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보청기 문제, 건강 문제. 이거 가지고 아까 문제 제기하셨죠. 저는 뭐 제가 왜 그걸 보고 말씀드렸냐면요. 직접 현장에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두세 번 정도 기자회견을 하실 때 보면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반복해서 묻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 상관없다고 내줘버리는 이런 스타일이 향후에 국정 운영 과정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당장은 저는 그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의 청문위원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현장에서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던 기자들 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청문회 뭐 무사 통과와 상관없이 총리 후보로서 김영준 후보자가 적합한지 OX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OX 이거 안 네. 들기로 했잖아요. 그죠? 아니, 부회장은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룰을 자, 따르세요. 룰을. 총리 후보자의 총리 적격 근데- 여부에 개인적인 네. 생각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OX.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에 대한 평가나 예단은 굉장히 신중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저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저를 여기 섭외해 이거 주시면 들기 하자고? 이거 그때?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의혹만 갖고 한 개인을 그렇게 단죄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 경우가 지금 아니 근데 있기 그렇게만 때문에.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들고 싶지 않은 사람은 들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많이 나요. 마지막 그러면 아니 저희-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지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는 이동욱 그 후보자 지금 거의 낙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청문회 해보니까 아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그 전에 알았어요. 그럼 저도 이제- 이동호 아니, 후보자는 할 수 있습니까, 저 지금? 그분 낙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데- 조금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자, 이동호 저는- 후보자 아니, 할까요? 요거 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들었으니까. 아니요, 네. 그럼 무슨 낙마해야 된다. 네. 질문이 아니 네, 적격자가 X가 아니다. 적격자가 아니다. 적격자가 아니다. 적격자 아니다. 예. 그렇지. 아, 이건가? 맞나? 왜냐면 벌써 네. X라고 아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문제가 안 얘기를- 되는 걸 문제 내가지고 싶지. 예, 예.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이제 갑자기 왜 이동호 아니 후보자 얘기를 그러면 이동욱 여기서. 후보자가 그 오늘 재밌네. 그 청문회 직전에 야, 이- 어떤 프로에 나왔더니 임 부회장님이 모든 규칙을 그분이 깨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 항공권 깡했다고 막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러고 굉장히 흥분했었어요. 나쁜 게 아니라 알뜰한 사람이죠. 근데 항공권 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전략적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가격 된다. 이 자, 말씀입니다. 김영중 후보자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네. 그치, 사실이라면? 의혹이 사실이라면이에요. 이라면 가정이 좀 이상합니다. 사실이라면. 그러니까는 저 네. 그때 다시 불러주세요. 네, 청문회 끝나고. 알겠습니다. 아니 가정법으로 사실이라면 그렇게, 뭐 빼- 할수 있는 빼십시오, 거 아니에요? 계속. 저기 이태광 교수가 분명히 지금 의사 표시를 하고 싶대요. 네. 혼자 네. 좀 먼저 하라고 했어요. 네. 자, 사실이라면 저는 당연히 안 사실이라면 되죠. 하나, 지금까지. 둘, 셋. 자, 이태강 교수는 X. 자, 우리 황 의원님은. 사실이라면 네.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총리하셔야 된다. 놀랐죠. 네. 또 반전이 있어. 발전을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요. 저는 만약 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맞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문희상 비대위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빨리 청문회 전이라도 진실 고백을 해라. 진실 고백을 하고 뭐 잘못된 것이면 사과를 하라고 민주당에서 뭔가 좀 정답을 주고 있는 대수를 주고 겁니다.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게 이것이 가서 정말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요번에 보니까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 청문위원 섰더라고요. 청문위원 이틀간 청문회 갖고 이것이 다 뭐 사실 내지는 의혹 더 증폭 이런 상태에서 거기까지 갔을 경우는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낙마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욱, 김용준, 연구프 낙마시키기엔 민주당은 자칫하면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뭐 자기네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하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에 계속 발목을 잡는구나 하는 부정적인 덫이 씌워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빨리 전에 털어라, 털고 고백을 해라. 고백을 하고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사과하면요. 아까도 오늘 나온 이야기 전반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물론 자주국방을 갖다가 존중하시는 우리 박종진 앵커는 용납 못하는 수도 있겠으나 또 일정 부분 아까 우리 김만원 원장이 말씀한 대로 이태강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3kg 뺄 수 있으면 그런 유혹에 빠졌을 거라고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재산 문제도 그 뭐 부모 할머니가 그 당시 돈 갖고 뭐 아들도 좀 몸이 시원치 않고 하니까 손자들한테 미리 준 부분들 또 보니까 뭐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불분명한데 하여튼 본인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그러기엔 너무나 정치적 부담이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 안 하고 우물우물 가다가 기억 잘 나지 않는. 그런데 결론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용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격자다 그 얘기입니까? 적격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뭡니까? 동그라미 의미는? 동그라미 X에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한동풍 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인 연재를 말씀하신 게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태강 교수님이 제 뜻을 갖다가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당인 명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렇게 이제 인사를 저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통과가 되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계속 끌고 가버리면 다시 민박 정부가 했던 룰을 또 범할 가능성이 크죠.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이제 이동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낙마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헌재 소장의 공백이 길어져도 상당한 국정이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초대 총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이제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야가 청문회 전에 그 정무적으로 좀 조율도 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련에서 이제 원내대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동욱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이분은 박 당선인 측에서 추천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 아닙니까? 말이 또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설이 다릅니까? 있습니다. 뭐 아, 셋 중에 한 사람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또 얘기가 이거 청와대 쪽에 지금 현재 뭐 익명을 전제로 해서 이거 원래 뭐 이명박 대통령은 목 아무개를 갖다가 모경준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다. 박당선인 그 세 명을 갖다 목을 우선순위로 뒀는데 박당선인 쪽에서 모경준 너무 목목 그러지 마시고 모경준. 그 사람 이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그 김용준 후보자로 쪽으로 했다는 얘기 그때 청와대에서 그 얘기를 하고 또 박근혜 당선인지 펄쩍 뛰어요.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가 진실인지. 김용준 후보자 얘기만 하실 겁니까? 아까 나왔던 양 신구 정권 간의 뭐 특사 문제도 좀 얘기해요. 거기 뭐 진행을 이쪽에서 하죠. 그렇지 않아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 사면할까? 이거 한번 괜찮은데, 예, 오늘.